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이번 시간엔 사랑은 흘러가는 거야. 물론 당연하지. 그리고 노파가 준 선물, 지미의 호기심을 비롯하여 모두 8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야. 어느 마을에 잘생기고 총명한 총각이 살았다. 부잣집 자제에다가 용모가 수려해서 동네 처녀들 가슴을 설레게 했다. 또한 천성이 학문을 좋아해서 글 읽는 소리가 담장 밖으로 들릴 때면 동네 처녀들은 살며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다. 그러나 총각은 일찍이 경치를 구경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집안에 들어앉아 글 공부에 더 흥미를 느끼고 있었으며 여자로 인해 마음을 빼앗겨버린 적도 없었다. 그런 총각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걸음을 멈추고 여자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하얀 얼굴에 가냘픈 몸매, 그야말로 절세 미인이었다. 총각은 한참 동안 여자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누군데 내 마음을 이리 흔들어 놓는가? 여자의 뒤를 멀찍이 따라가니 저만치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총각은 글 공부도 있고 머릿속이 온통 그 여자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리움에 밤잠도 설치고 입맛도 없었다. 그날 밤 낮에 보았던 그 여자가 꿈속에 나타났다. 화려한 신부복을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고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여자의 안색이 몹시 창백하고 두 눈은 보는 이의 동정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꿈에서 깨어난 총각은 여자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가득했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증이 더해갔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하인에게 넌지시 물어보았다. 이 댁 아씨는 어떤 분인가? 이 댁엔 아씨가 2분인데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요? 어제 외출했던 아씨 말이네. 아, 큰 아씨 말씀인가요? 하인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어디 내놓아도 부족함 없는 아씨인데 젊은 나이에 혼자 되었지요.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합니다 그려. 총각은 하인을 통해서 여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되었다. 건넌 마을 김선비의 아들과 혼례를 치렀지만 시댁에 들어가기도 전에 신랑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며 이후 슬픔을 이기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마저 돌아가시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온 총각은 며칠을 고민하다가 연정을 감추지 못하고 용기를 내 여자를 찾아갔다. 큰아씨께 잠시 뵙자고 전하게. 하인이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여자가 나왔다. 어인일로 저를 보자고 하십니까? 당신에 대한 마음을 가눌 길 없어 이렇게 찾아왔소. 한 번만 만나주시오.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이리 들어오시지요. 총각이 방에 들어가자 여자는 방구석에 놓아둔 회초리 다발을 꺼내들었다. 이건 제가 잡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 매질하던 회초리입니다. 오늘은 다른 일로 들어야겠군요. 그게 무슨 말이오? 과거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녀자를 넘보시다뇨? 회초리를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시겠습니까?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시오. 그러나 여자는 흔들리지 않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회초리를 맞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하시겠습니까? 총각은 결국 바짓단을 걷어올리고 여자가 휘두르는 회초리를 맞았다. 회초리로 맞는 아픔보다 연모하는 여인에게 거절당하는 상처가 더 컸다. 과거에 급제하면 다시 찾아오겠소. 총각은 그 말을 남기고 떠났다. 두고 보자. 내 기필코 과거에 급제하리라.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심기일전하여 글 공부에만 매진했다. 그리고 반드시 급제를 해서 여자에게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글 공부가 안 되거나 잡생각이 들 때마다 여자에게 회초리를 맞던 기억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마침내 총각은 과거길에 올랐고 드디어 급제를 하게 되었다. 돌아오는 길에 총각은 그 집에 찾아가 여자를 만났다.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소. 이제 내 뜻을 받아주시겠는지요? 마침내 뜻을 이루셨군요. 하지만 어찌 한 여자가 두 지아비를 섬기겠는지요? 총각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지만 여자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저와는 맺을 수 없는 인연이오나 관연한 제 동생이 있사오니 한번 만나보시죠. 그게 무슨 말이요? 난 그만 가겠소. 총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집을 나오고 말았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마을길을 거닐던 총각은 맞은편에서 오는 여자에게 눈길이 갔다. 가냘픈 몸매에 어여쁜 얼굴이 왠지 낯설지 않았다. 어디 사는 누구지? 총각은 궁금해서 여자의 뒤를 슬며시 따라갔다. 그런데 그 처녀가 총각을 마다했던 바로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총각은 용기를 내서 다시 그 집 문을 두드렸다. 하인이 밖으로 나오더니 총각을 보자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오시랍니다. 총각이 들어가자 여자 옆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처녀가 앉아 있었다. 제 동생입니다. 인사드려라. 처음 뵙겠습니다. 여동생은 언니 못지않은 미인이었다. 예전에 다녀가신 뒤로 제 동생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길에서 마주친 건 우연이 아니었지요. 그럼 일부러 나와 마주친 거란 말이요? 자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총각은 슬며시 여동생에게로 마음이 향했다. 내 마음이 마치 갈대와도 같구나. 총각은 자기 마음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한 여자를 마음에 두었던 총각은 과거에 급제하고 여자의 아리따운 동생을 아내로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물론 당연하지. 톰이라는 영악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내기를 하며 여기저기 여러 지방을 돌아다녔다. 물론 그 내기라는 것은 자신이 항상 이기는 그런 내기였다. 내기에서 이긴 대가로 어느 곳에서는 빵 한 조각을, 또 어느 곳에서는 치즈나 달걀 한 개를, 또는 말린 과일 한 줌과 우유 한 잔을 얻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행에 지치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생활이 힘들었다. 그래서 어딘가 정착을 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시골 마을에 도착한 톰은 그 마을 농부에게 내기를 청했다. 농부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 10가지 질문에 헷갈리지 않고 물론 당연하지 라고만 대답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기였다. 농부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거야 누워서 떡 먹기지. 내기를 하자고. 내가 지면 내 농장을 자네한테 주지. 그 대신 내가 이기면
자네는 내 밑에서 죽을 때까지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을 해야 해. 톰은 그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당장의 질문을 시작했다.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다. 당신은 사냥을 합니까? 당신은 가난한가요? 시장님 댁에서 밀 한 봉지를 훔쳐갔나요? 목사님, 사모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다면서요? 농부는 계속 물론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했다. 별것 아니라는 듯 여유있게 웃어가면서 말이다. 그건 내기에 불과한 것이었으니까. 농부나 모여든 이웃 사람들이나 모두 이 내기를 재미있어 했다. 그런데 톰이 난데없이 당신이 이 마을에서 제일 바보라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하고 묻자 농부는 혼란스러웠다. 물론 당연하지 라는 대답만을 해야 하는데 불쑥 화가 치밀어서 이렇게 외치고 말았다. 아니요, 나보다 훨씬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하고 말이다. 그렇지만 농부는 곧 자신이 정말로 어리석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농부는 순식간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걸 잃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영악한 톰은 그 마을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모든 걸 잃고 빈털터리가 된 농부는 시장을 찾아가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게 비웃음만 샀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그깟 내기에 졌단 말이오. 시장은 뻐기듯 가슴을 한껏 부풀렸다. 그 말을 전해 들은 톰은 즉시 시장을 찾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톰은 아부를 해대며 교묘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시장님은 농부처럼 질문에 속지 않으시겠지요. 절대로 제 꾀에 말려들어서 대답을 혼동하시지는 않을 테니까요. 시장은 기분이 매우 좋아져서 말했다. 그럼 당연하지. 나하고 내기 한 판 하는 게 어때? 자네 농장대 내 사무실 어떤가? 흥, 자네는 이곳에 왔을 때처럼 거지가 되어서 나가게 될 걸세. 두고 보라고. 좋습니다. 하고 톰이 동의했다. 그래서 그들은 증인으로 이웃사람 몇 명을 초대했다. 톰이 질문을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시장은 계속해서 물론 당연하지 하고 대답했다. 그런데 톰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 여러 증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제부터는 제가 이 마을의 시장이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야 물론이지. 나는 자네 꾀에 안 넘어가네. 그래, 이제부터 자네가 이곳 시장이네. 좋습니다. 시장님은 농장을 갖게 되셨지만 지금부터는 제가 이 마을 시장이 될 거예요. 증인들 앞에서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고 톰이 말했다. 그렇게 해서 시장은 시장직을 톰에게 넘겨주어야만 했다. 톰은 영악하게 시장직을 건네받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시장직을 잘 수행했다고 한다. 노파가 준 선물. 시냇물이 흐르고 물레방아가 덜커덩거리며 돌아가는 집에 부지런하고 근면한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물레방아를 돌리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성실히 돈을 벌어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모은 돈도 몇 해 동안 일이 없어지자 흔적도 없이 사라져 가난해졌다. 그러는 중에 아내는 출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큰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물레방아 하나뿐인데 그걸로 돈을 벌 수 없다면 태어날 아기를 어떻게 키울지 막막한데.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고민을 하던 남자가 숲을 걸어가다 보니
숲 한가운데 있는 고요한 연못가에 와 있었다. 생각 없이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수면 위가 흔들리며 전신을 덮을 만큼 긴 머리카락을 가진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불쑥 물 위로 나타났다. 그는 물의 요정이었다. 요정이 남자에게 물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시죠? 두려움에 찬 얼굴로 물의 요정을 바라보던 남자는 뜻밖의 상냥한 여인의 말을 듣고 아름다운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도와주시겠다고요? 남자는 요정이 도와준다는 말에 반문했다. 그러나 요정은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갔다. 대신 저에게 보답을 해주셔야 해요. 뭐든지 해드릴게요.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당신의 집에서 지금부터 가장 먼저 태어난 걸 갖고 싶답니다. 남자는 개와 고양이가 곧 새끼 낳을 때가 되었다는 걸 생각하고는 네, 드리겠습니다. 하고 선뜻 말했다. 약속한 걸 잊지 마세요. 물의 요정은 말을 마치자 물속으로 다시 모습을 감추었다. 방앗간 주인이 그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고 싶어 급히 집으로 가보니 예정보다 빨리 아기가 태어나 있었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물의 요정과 그런 약속을 한 것을 후회했으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 아기를 빼앗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몸을 떠는 남편을 보고 아내가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다. 사랑스러운 아기가 태어났는데 기쁘지 않으세요?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는 하는 수 없이 물의 요정과 했던 약속을 아내에게 말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내는 갓난아기를 꼭 끌어안고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를 물의 요정 따위에게 주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상대는 물의 요정인데 이 일을 어쩌면 좋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아이를 물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하겠어요. 그 후부터 아내는 잠시도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많이 자랐음에도 아내는 변함없이 아이에게 말했다. 얘야, 물의 요정이 너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절대로 숲에 있는 연못가에는 가지 말아야 한다. 아내는 아들에게 정성을 다했고 아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다. 아들은 마을에서 으뜸 가는 사냥꾼으로 같은 마을의 아가씨와 결혼하여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행복의 뒤에는 불행한 일이 찾아왔다. 바로 그날 아들은 사슴을 발견하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숲속을 헤치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어느새 연못가에 와 있었다. 사슴을 활로 쏘아 잡은 아들은 화살을 뽑다가 손에 묻은 피를 씻으려고 연못에 웅크리고 앉았다. 그 순간 수면이 흔들렸다. 그동안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물의 요정이 나타났다. 물의 요정은 아들의 팔을 잡더니 그대로 물속으로 끌고 가 버렸다. 아내는 해가 저물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혹시 연못 근처에 갔다가 기다리다 지친 아내가 연못으로 가보니 눈에 익은 활이 떨어져 있었다. 남편이 물의 요정에게 잡혀갔구나. 아내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미친 듯이 연못 주변을 찾아 헤맸다. 그러다가 지쳐서 나무에 기대 앉아 있다가 꿈을 꾸었다. 험한 산을 넘고 꽃이 만발한 들판을 건너가자 오두막이 보였는데 그곳에서 어떤 노파가 손짓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한번 가보자. 눈을 뜬 아내는 꿈에서 본 것처럼 산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꿈과 똑같았다. 오두막에서는 정말 어떤 노파가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알아? 보름밤에 이 금빗으로 머리를 빗고 나서 연못가에 놓아두구려. 그 노파가 시킨 대로 아내는 보름날 밤 연못으로 가서 금빗으로 머리를 빗고 빗을 연못가에 놓아두었다. 그러자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더니 빗을 휩쓸어 가버렸다. 아! 아내가 소리쳤다. 빛이 사라지는 동시에 물 위로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금방 다시 사라져버리는 거였다. 실망한 아내는 다시 그 노파를 찾아갔다. 그래, 실망하지 말고 기운을 내서 이번엔 이걸 들고 가봐라. 노파가 이번에 건네준 건 금피리였다. 보름달이 뜨면 연못가에서 이 피리를 불고 피리를 연못가에 놓아두어라. 달 밝은 보름밤을 기다렸던 아내는 연못가에 나가 피리를 불었다. 피리를 불고 나서 그 피리를 연못가에 놓아두자 또 파도가 밀려와서 휩쓸고 가버렸다. 그와 동시에 남편의 몸이 반쯤 물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고 마는 거였다. 아내는 다시 한번 노파를 찾아갔다.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며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간신히 오두막에 닿았다. 오, 그래. 이번에야말로 이 금으로 된 물레를 가져가 봐라. 노파는 처음과 같이 친절하게 말했다. 이 물레로 물레를 다 감고 나서 연못가에 물레바퀴를 놓아라. 그러면 이번엔 틀림없이 너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내는 역시 달 밝은 보름밤을 기다려 연못에 나가 남편을 빨리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물레를 열심히 돌렸다. 드르륵 드르륵 일을 마치고 연못가에 물레바퀴를 두자 파도가 밀려오며 물레를 휩쓸고 갔다. 그러자 그 자리에 남편이 서 있었다. 여보, 어서 제 손을 잡아요. 아내가 내민 손을 젊은이가 꽉 잡았다. 어서. 정신없이 도망치는 젊은 부부 뒤에서 세차게 파도가 밀려왔지만 둘은 끝내 물의 요정을 물리치고 도망쳤다. 지미의 호기심. 스텔라는 가난했지만 그녀에게는 요정 데모가 있었다. 한 번은 요정 데모가 스텔라의 생일에 항아리를 선물로 주었다. 그 항아리는 항아리야 스튜를 만들렴 하고 외치기만 하면 즉시 맛있는 스튜를 항아리에 가득 채우는 그런 신기한 물건이었다. 어리석은 스텔라의 남동생 지미는 어떻게 그 항아리가 맛있는 스튜를 만들어내는지 궁금해서 아무도 없는 어느 날 혼자서 시험해 보기로 했다. 마침 스텔라가 오두막을 나가자 지미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항아리야, 스튜를 만들렴. 그러자 항아리 속에서 스튜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끓어 넘쳐 흘렀다. 스튜는 곧 마룻바닥에 쏟아져 내렸고 급기야 지방 가득 넘쳐 흐르는 바람에 지미는 거리로 쓸려 나왔다. 사람들이 지미를 야단쳤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게냐? 얼른 저 스튜를 멈춰. 안 그러면 큰일 날 게야. 하지만 너무 늦었다. 흘러넘친 스튜는 거리에 서 있는 말이며 수레, 상점, 행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지미는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비명만 질러댈 뿐이었다. 난 더 이상 스튜가 필요 없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다행히도 그때 스텔라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장에 알아차렸다. 항아리야, 이젠 충분해. 스텔라가 소리쳤다. 그러자 강물처럼 쏟아져 내리던 스튜가 딱 멈췄다. 그날도 그 다음날도 그 후로 더 여러 날을
사람들은 집 안팎에 흘러넘친 스튜를 먹어야 했다. 이게 다 어리석은 지미의 호기심 때문이었다. 스텔라의 다음번 생일에는 요정대모가 스텔라에게 손풍금을 선물했다. 손풍금아 울려라. 이렇게 말하면 손풍금은 마법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손풍금이 울리면 모든 이들이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어야 했다. 스텔라가 집을 나서자마자 지미는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손풍금아 울려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손풍금은 즐거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지미는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게 되었고 손풍금을 들고서 춤을 추며 밖으로 나갔다. 닭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고양이들도 강아지들도 빨래를 널러 나온 이웃집 아주머니도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아주머니는 풀 먹인 셔츠를 손에 들고서 춤을 추며 오솔길로 내려갔다. 그때 그 오솔길로 어빙 아저씨가 걸어오고 있었다. 아저씨는 영문도 모르는 채 역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춤추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모두 우와와 소리를 지르고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리가 아파지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계속 춤을 춰야 했다. 지미, 너 또 일을 저질렀구나. 화가 난 이웃 사람들이 춤을 추며 이렇게 외쳤다. 어서 음악을 멈춰.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겠다. 하지만 지미는 손풍금을 어떻게 멈추는지 몰랐다. 계속 이렇게 소리만 질러댔다. 음악을 더 듣고 싶지 않아. 음악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스텔라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스텔라가 도착해서 손풍금아, 이제 충분해. 라고 외치자 그제야 음악이 딱 멈췄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계속 쑤시듯 아픈 발을 겨자씨 우린 물에 담그고 약을 바르고 다리를 문질러야 했다. 며칠이 지나서야 모두 다리가 나았지만 그동안 밀린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다. 이게 다 지미의 호기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시 스텔라의 생일이 다가왔다. 스텔라의 요정 데모가 이번에는 빗자루를 하나 주었다. 그 빗자루는 마루를 쓸 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평범한 빗자루가 아니었다. 그 빗자루는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스텔라만 알고 있었다. 스텔라는 특히 남동생이 알지 못하도록 조심했다. 스텔라는 집을 나서면서 지미를 집안에 둔 채 문을 잠갔다. 또다시 지미가 이웃 사람들을 괴롭힐까봐 걱정이 된 스텔라는 가던 길을 멈추고 몰래 창문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 지미는 시간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자마자 빗자루를 집어들고서 이리저리 살피고 있었다. 그러더니 지미가 명령을 내렸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빗자루는 공중으로 뛰어오르더니 지미의 등에 내려앉아 지미에게 매질을 하기 시작했다. 그 빗자루는 지미가 그만, 제발 그만! 이라고 외쳤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스텔라는 동생이 충분히 교훈을 얻었을 거로 생각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뛰쳐들어가서 이렇게 외쳤다. 빗자루야, 이젠 충분해. 즉시 빗자루가 매질을 멈추고 구석으로가 얌전히 서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뭔가 일어난 건 분명하다. 지미의 호기심이 완전히 치료되었으니까 말이다. 유리로 만든 문지기. 도시의 아파트 꼭대기에
놀라운 능력을 지닌 마법사가 살고 있었다. 그는 마법 연구에만 몰두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지금까지 살았던 마법사들의 책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마법에 관해 모르는 게 거의 없었다. 게다가 그는 몇 가지 놀라운 마법을 직접 개발하기까지 했다. 인생의 어려움을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 빙과류를 팔러 오는 사람, 우유 배달원, 빵집 아이, 세탁소 아저씨, 그리고 땅콩 파는 아줌마의 요란한 노크 소리가 마법 연구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마법사는 오래도록 행복을 만끽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그는 단 한 번도 그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들은 매일같이 물건을 팔아볼까 하는 욕심에 문을 두드렸다. 그것도 책을 읽고 있거나 신경을 곤두세우고 부글부글 끓는 마법용 비커를 관찰할 때 노크를 하는 것이었다. 방해꾼들을 보내고 나면 연구의 흐름이 끊겼고 배합 공식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래서 방해꾼들 때문에 화가 날 대로 난 마법사는 방해꾼들을 쫓아낼 개를 기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개를 어디서 구할까 고민하다 옆집에 사는 몇 번 본 적이 있는 가난한 유리세공사를 찾아갔다. 개를 구할 수 있겠나? 어떤 개를 원하시는데요? 그야 훌륭한 개지. 컹컹 짖어서 사람들을 얼씬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말썽도 일으키지 않고 살도 많이 찌지 않고 말도 잘 듣는 개면 정말 좋겠지. 한마디로 좋은 개라고 할 수 있지. 그런 개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녹색잎과 노란 장미가 장식된 핑크빛 주전자에 파란 꽃을 장식하느라 바쁜 유리세공사가 말했다. 마법사는 깊은 생각에 잠겨 세공사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럴 게 아니라 유리로 개를 만들면 어떻겠나? 만들 수는 있습니다만 컹컹 짖을 수는 없죠. 아,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그 개가 짖도록 마법을 부리지 못한다면 그게 어디 마법사인가? 예, 좋습니다. 유리개를 원하신다면 기쁘게 만들어 드리지요. 비용은 내셔야 합니다. 당연하지. 그런데 어쩌지? 당장 돈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내 살림살이를 대신 받으면 어떻겠나? 유리세공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제가 류머티즘을 앓고 있는데 마법으로 고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그거야 식은 죽 먹기라네. 예, 좋습니다. 이제 거래는 끝났으니 당장 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색이 좋을까요? 핑크빛이 좋지 않겠나? 핑크색 개는 없을 테니 말이네. 핑크색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래가 성사되자 마법사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유리세공사는 개를 만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유리세공사는 유리로 만든 개를 안고 마법사의 집으로 찾아가서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핑크빛 개는 가는 유리로 만든 멋진 코트에 목에는 파란 리본을 달고 초롱초롱 빛나는 검은 유리 눈동자를 가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마법사는 유리세공사의 기술에 감탄하며 그 자리에서 조그만 환약을 주었다. 이거 하나리면 류머티즘이 한 번에 없어질 걸세. 그런데 이 환약은 속이 텅 비어 있는데요. 그 점은 걱정하지 말게. 조금만 물에 타서 먹으면 충분하니까. 아니, 그렇게 조금으로도 류머티즘이 고쳐집니까? 유리세공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단번에 치료되니까 걱정하지 말게. 그게 바로 기적의 약이라네. 조금으로도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즉시 고칠 수 있지. 특히 류머티즘에는 특효약이고. 하지만 보관을 잘해야 하네.
이제 이 세상에는 이것밖에 남아있지 않고 그 조제법도 잊었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유리세 공사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마법사는 유리개에게 마법 주문을 외우자 놀랍게도 유리개는 곧바로 꼬리를 흔들고 알았다는 듯이 왼쪽 눈을 찡긋거리면서 마침내 무시무시하게 지저댔다. 개 짖는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그 소리에 놀라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멈출 정도였다. 즉시 마법사는 공부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쫓아버리려고 개를 밖에 내놓았다. 집으로 돌아간 유리세 공사는 마법사가 준 만병통치약을 먹지 않으리라 마음먹었다. 류머티즘은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질 거니까 심각한 병이 들거나 그 약이 정말 필요할 때를 위해 보관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랍에 환약을 두고 작업을 하려다가 불현듯 약 보관법에 대해 마법사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마법사의 집으로 갔다. 하지만 마법사의 집에 도착하기 무섭게 개가 사납게 짖어댔다. 결국 그는 노크조차 하지 못하고 집으로 급하게 돌아갔다. 자기가 그토록 정성을 다하고 정교하게 만든 개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나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음날 조간신문을 읽다가 뛰어난 미모의 엄청난 부자인 미다스 양이 병을 앓고 있는데 의사들조차 치료하지 못하고 손을 놓았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다. 유리세 공사는 비록 가난했지만 열심히 일했고 외모는 형편없었지만 머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좋았다. 그는 서랍에 놓아둔 약을 찾아 자기를 치료하기보다는 훨씬 이익이 많이 남는 일에 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가장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머리를 빗고 심지어 구레나룻까지 정성스럽게 다듬었다. 그리고는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 길을 건너 미다스 양의 저택을 찾아갔다. 문지기가 문을 열면서 말했다. 비누, 채소, 머리기름, 서적, 베이킹 파우더 무엇이든 절대 안 삽니다. 아가씨께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봐요. 그는 자신만만하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문지기가 말을 막았다. 비석 때문에 오셨군요. 가족 묘지가 있고 거기에 비석도 있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면 묘지는 필요 없을 줄 압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른 의사 선생님들조차 포기했고 또한 아가씨께도 치료받는 걸 포기하셨습니다. 문지기가 관심 없다는 투로 말을 이어갔다.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신비한 약으로 아가씨를 치료할까 해서 왔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집사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지기가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집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집사가 청지기에게, 청지기는 주방장에게, 주방장은 아가씨에게 유리세 공사를 만나도록 권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부자 곁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아가씨를 전담하는 하녀는 유리세 공사가 아가씨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아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가씨가 나으면 저와 결혼해야 합니다. 아가씨 생각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하녀는 이 말을 남기고 미다스 양과 상의하러 갔다. 미다스 양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대답했다. 누구면 어때? 죽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낫지. 당장 그 사람을 여기로 데리고 와요. 그렇게 해서 유리세 공사는 마법 환약을 물에 타서 미다스 양에게 주었고 미다스 양은 곧바로 회복되었다. 아하! 그녀가 소리쳤다. 오늘 밤 프리터의 리셉션 파티에 갈 수 있게 되었어. 메리, 진주색 실크 좀 갖다 줘. 당장 준비해야지.
그리고 조화와 상복 취소시키는 거 잊지 말고. 하지만 미다스 양, 유리세 공사가 버티고 서서 항의했다. 당신을 치료해주면 나하고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소? 네, 맞아요. 하지만 사교계에 알려야 하고 또한 청첩장도 인쇄해야 하잖아요. 내일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죠. 그녀는 유리세 공사가 결혼 상대자로 탐탁지 않았다. 그래서 잠시라도 그를 멀리할 수 있는 핑곗거리를 찾아서 기분이 좋았고 프리터의 리셉션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그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유리세 공사는 기분이 좋아서 집에 돌아왔다.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어 부자 아내와 결혼해서 영원히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거로 생각했다. 그는 부자가 되었으니 이제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유리 만드는 기기를 부셔버렸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아내의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궁리했다. 다음날 그는 미다스 양을 찾아갔다. 그녀는 소설을 읽으면서 그동안 전혀 먹지 못했던 초콜릿 크림을 기분 좋게 먹던 중이었다. 어디서 저를 치료한 마법의 약을 구하셨어요? 잘 아는 마법사에게 구했소. 그 이야기를 미다스 양이 좋아할 것 같아 그는 마법사에게 유리개를 만들어준 것부터 개가 어떻게 짖고 그 때문에 사람들이 마법사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말 재밌는데요? 저도 항상 짖을 수 있는 유리개를 갖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개는 세상에 하나뿐이요. 그리고 그 개는 마법사가 가지고 있고요. 그걸 사면 되잖아요. 미다스 양이 말했다. 마법사는 돈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훔쳐오면 되잖아요. 짖을 수 있는 유리개가 없으면 저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유리세 공사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남자들은 모름지기 항상 아내를 즐겁게 해주어야 하는 법이고 미다스 양은 그에게 유리개를 구해오면 일주일 안으로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대자루를 사서 마법사의 집 앞으로 갔다. 핑크빛 유리개가 짖으면서 달려오자 그는 마대자루를 개에게 던져 잡은 다음 입구를 끈으로 묶어 집으로 가지고 갔다. 다음날 그는 그것을 인사말과 함께 미다스 양에게 갖다 주라고 심부름꾼 소년에게 부탁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그는 그토록 바라던 개를 훔쳐주어 고맙다는 소리와 함께 환대를 받을 거로 기대하고 그녀를 찾아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유리개가 튀어나와 등골이 오싹할 만큼 사납게 찢어대는 것이었다. 무서움에 떨면서 그는 개를 치우라고 크게 소리쳤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아가씨께서 당신이 찾아올 때마다 짖으라고 개에게 지시했거든요. 조심해야 할 겁니다. 만약 이 개가 당신을 물면 당신은 유리공포증에 걸릴 테니까 말입니다. 이 소리에 너무나 놀란 불쌍한 유리세 공사는 황급히 도망쳤다. 약국 앞에 이르자 그는 마지막 남은 동전을 공중전화기에 넣고 미다스 양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누구를 찾으시죠? 미다스 양 좀 바꿔주세요. 곧바로 아름다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전화 바꿨습니다. 누구시죠? 유리개를 나한테 풀어놓다니 이럴 수 있는 거요? 불쌍한 유리세 공사가 따져 물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안색은 창백하고 쭈글쭈글하고 머리카락은 거칠고 길고 눈은 조그만 데다 붉고 손은 크고 거친 데다가 다리는 안짱다리고요. 외모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유리세 공사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나와 결혼한다고 약속했고요. 당신이 좀 더 잘생겼더라면 약속을 지켰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나와 어울리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면 개를 풀어놓을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다. 유리세 공사는 풀이 죽어서 집으로 돌아와 죽을 생각으로 침대 기둥에 줄을 묶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열렸다. 마법사였다. 개가 없어졌네. 정말입니까? 유리세 공사가 매듭을 지으면서 말했다. 누군가 훔쳐갔다네. 정말 안 됐군요. 개를 다시 만들어주게. 이제 만들 수 없습니다. 도구를 모두 없앴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개 값만 주셨어도 이 지경은 안 되었을 겁니다. 머리를 집어넣을 올가미를 만들면서 유리세 공사가 말했다. 줄 돈은 없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름답게 해주는 가루약밖에는 없군. 마법사가 생각 끝에 말했다. 뭐라고요? 밧줄을 던지면서 유리세 공사가 소리쳤다. 정말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이 가루약만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네. 만약 그것을 저에게 주신다면 걔를 어떻게든 찾아보겠습니다. 잘생기고 싶거든요. 유리세 공사가 간절하게 말했다. 걔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게. 그러면 가루약을 주겠네. 유리세 공사는 밖으로 나가서 개를 찾는 척 하다가 돌아왔다. 걔를 마침내 찾았습니다. 미다스 양 집에 있습니다. 마법사는 그 말이 사실인가 확인하러 갔고 개를 발견했다. 유리개가 뛰어나와 그를 보고 짖자 마법사는 양손을 펴고 주문을 외웠다. 곧바로 개는 잠이 들었고 마법사는 잠자는 유리개를 끌고 자기 집으로 갔다. 아름다워지는 가루약을 그 대가로 받은 유리세 공사는 곧바로 피부에 진하게 발랐다. 그러자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가 되었다. 다음 날 그는 미다스 양을 찾아갔다. 짖는 개도 없었고 미다스 양은 그를 보자마자 멋진 모습의 한눈에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당신이 백작이나 왕자라면 곧바로 결혼할 텐데. 그녀가 한숨을 토해냈다. 나도 왕자요. 개를 만드는 왕자란 말이오. 아, 그러시군요. 일주일에 4달러만 용돈으로 받겠다면 청첩장을 인쇄하도록 할게요. 그는 머뭇거렸으나 침대 기둥에 달린 밧줄을 떠올리고 승낙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유리개는 어떻게 되었을까? 마법사는 마법으로 개를 다시 짖도록 한 다음 문 밖에 내놓았다. 나는 이 이야기의 교훈에 관해서 마법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했지만 개 때문에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안라그자 이야기. 한 남자가 새 집으로 이사했다. 그는 새 집을 새 물건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했다. 그래서 오래된 가구 몇 가지는 내다 팔고 나머지 몇 가지는 땔감으로 쓸 요량으로 장작처럼 쪼개두었다. 그래도 4개의 곰발이 달린 낡은 안라그자만은 내다 팔거나 부수지 않았다. 남자는 안라그자를 툭 치면서 중얼거렸다. 이봐, 내 등받이는 도무지 예전 같지가 않아. 편안한 맛이 없다고. 그리고 어떻게 된 게 내가 앉을 때마다 한숨을 푹푹 내쉬지를 않나. 이거야 원. 그러니 나도 더 이상 널 원치 않아. 시골에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편히 쉬기나 해. 그리고 해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전에 그 안라그자는 남자 말처럼 정말 숲 어귀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의자는 숲에서 툭 붉어져 나온 것처럼 생뚱맞아 보였다. 마치 부어오른 아픈 엄지 손가락처럼 말이다. 여긴 너무 춥다. 안라그자가 불평했다.
온몸에 오싹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소름이 돋은 게 아니라 안락의자의 밤이슬이 살포시 내려앉은 거였다. 소름이 돋았든 이슬이 내려앉은 것이든 안락의자는 어쨌거나 차가운 풀밭에 있는 탓에 발이 시려왔다. 그리고 슬퍼졌다. 사람들은 슬플 때면 무언가 즐거운 일을 떠올리려고 애쓰는 것처럼 안락의자도 자기가 처음 만들어지던 때를 회상해 보았다. 유약 냄새에 향긋하던 그 시절, 밝은 초록색 등받이 덮개에 흠집 하나 없던 그때를 말이다. 남자는 의자 밑에 달린 곰발 모양의 장식 때문에 그 안락의자를 샀었다. 그는 그 곰발 장식을 아주 마음에 들어 했고 그 안락의자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유행이 지날 때까지는 말이다. 이건 동물이야 뭐야? 전나무가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이며 나뭇잎을 바스락거렸다. 곰처럼 생긴 발이 달렸네. 아무리 봐도 곰은 아닌데 말이야. 나무 그루터기처럼 서 있기는 해도 확실히 나무 그루터기는 아니고. 하고 소나무가 말을 보탰다. 떡갈나무도 끼어들었다. 어쨌거나 이곳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이야. 안락의자는 기분이 좋지 않아 좀 더 나은 곳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며 몸을 달싹거려 보았다. 그런데 사방에서 이런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리로 오지 마. 다른 곳으로 가란 말이야. 내가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나도 알아.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못 된다는 걸. 안락의자는 한숨 지으며 그 나무들을 피해서 산골짜기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리고는 고사리와 엉겅퀴들 사이에 숨어버렸다. 하지만 숲은 언제나 새로운 침입자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았다. 이따금 산토끼가 쪼르르 달려와 안락의자가 있는 곳에 몸을 숨기기도 하고 안락의자의 팔걸이에 후두를 툭툭 던져보는 다람쥐도 있었다. 새들은 둥지 속을 따뜻하게 채우려고 안락의자 등받이 천에서 씨를 뽑아갔다. 그리고 여우가 다가와서는 어디서 왔느냐고 묻기도 했다. 하지만 안락의자는 잠자코 있었다. 안락의자 머리 위로 숲은 마치 먼 바다처럼 물결쳤다. 그리고 숲은 새들의 지저귐과 온갖 향기로 가득 찼다. 새들은 종종 조심해, 벗었다는 사람들이야 하는 외침을 바람에 실어 보내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새들이 숲에 보내는 신호였다. 엘버트 노인이 바구니를 들고 나타났을 때 새들이 숲에 보내는 정갈 같은 것이다. 엘버트 노인은 손자들에게 버섯을 넣은 맛있는 수프를 끓여주려고 이따금 숲을 찾는다. 그런데 이번에 엘버트 노인이 집으로 가져온 건 버섯이 아니라 낡은 안락의자였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발밑에 깔린 양탄자와 머리 위에 드리워진 지붕에 익숙해질 것 같지 않아요. 아늑한 방을 둘러보며 안락의자가 말했다. 아니, 곧 익숙해질 게다. 노인은 안락의자를 안심시켜 주었다. 숲속에 그대로 있었으면 축축한 솜뭉치밖에 더 됐겠니? 겨울에는 눈으로 덮일 테고 봄이 되면 눈 녹은 물로 흠뻑 젖었을 게야. 여기는 따뜻하고 아늑하단다. 재미있는 곳이기도 하고 말이야. 아이들이 찾아오거든. 그 말을 듣고 안락의자는 몸을 편안히 쭉 뻗었다. 이음의 부분이 삐걱거릴 때까지 말이다.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다시 생겼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고 생각했다. 엘버트 노인의 5 손자가 찾아왔다. 아이들은 모두 널찍한 안락의자에 서로 비집고 들어와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안락의자가 들려주는 산토끼 얘기며 다람쥐와 꿀벌들 얘기, 그리고 새둥지며 개미들, 키 큰 전나무, 소나무,
그리고 모든 신비로운 숲속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알라그자의 얘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아이들은 텔레비전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몰래 노인방으로 살금살금 기어들어가기도 했다. 곰발 장식을 한 알라그자에 대한 얘기는 곧 남자의 귀에 들어갔다. 남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더니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 알라그자를 다시 차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는 골동품 수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을 때였다. 알라그자의 옛주인은 자기가 예전에 버렸던 오래된 물건들을 다시 모으느라 정신없이 바빠졌다. 하지만 그는 결코 진귀한 옛 곰발 알라그자를 다시 가질 수는 없었다. 그러게 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하는데 말이다. 슬픈 어릿광대. 오래전 아주 먼 곳에 왕국이 하나 있었는데 그 왕국은 불가리안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가련하고 슬픈 왕국이 있을까? 그곳에 사는 누구도 웃는 법을 알지 못했다. 흥겨워할 줄도 즐겁게 놀 줄도 몰랐다. 모두가 언제나 심각하고 사소한 일에도 다투고 심지어 서로 숨쉬는 공기조차 시샘했다. 왕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다가 궁전에 어릿광대를 고용하기로 결심했다. 내가 슬프면 백성이 슬픈 것이 당연한 일이고 내가 행복해지면 백성들이 기뻐할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예전처럼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한 왕은 다음 일요일에 궁전 정원에서 어릿광대를 선발할 것이라고 온 나라에 알렸다. 그리고 선발된 어릿광대는 왕이 가는 곳은 어디나 따라갈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맙소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 경연대회에 참가한 사람이라고는 고독하고 슬픈 백성 단 한 명뿐이었다. 그래서 왕은 그를 고용해야만 했다. 그 새로운 어릿광대는 너무나 슬퍼 보여서 궁정에 있는 신하들은 그를 보기만 해도 눈물을 쏟았다. 도대체 왜 저런 어릿광대를 고용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왕에게 물었다. 그러자 왕이 대답했다. 그야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말하고는 이내 눈물이 고였다. 그 슬픈 어릿광대는 왕을 기쁘게 하지 못했다. 대신에 왕에게 백성이 사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슬픈지도 말해주었다. 나를 기쁘게 할 수가 없으니 나를 더 화나게 하려고 애쓰는구나. 천만에 짐의 백성은 모두 만족해하고 있다. 내 신하들이 모두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다면 폐하께서 변장하고 나가셔서 직접 보시는 게 어떠실지요? 그렇게 하시면 백성이 생각하는 바를 곧 아시게 될 것입니다. 어릿광대가 제안했다. 왕은 그 어릿광대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왕은 백성이 자기를 찬양하는 말을 듣기를 기대하고는 변장을 하고 그들이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왕이 궁전을 떠날 때는 왕비조차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왕은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물었다. 하지만 왕의 기대와는 달리 모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방인이 틀림없군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왕이 얼마나 자기 생각만 하는지 알 텐데. 거기다가 왕의 신하들이 보물을 훔치지를 않나, 빼돌리질 않나. 그리고 누구라도 감히 반대라도 했다가는 당장 감옥 신세랍니다. 어떻게 그대들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모두 하는 건가?
왕이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우리는 당신이 두렵지 않아요. 당신도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감옥에 쳐넣지도 않을 테고. 왕은 그전보다 더 슬퍼져서는 궁전으로 돌아왔다. 사흘 동안 왕은 수자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무도 왕을 만날 수 없었다. 그 후 왕이 어릿광대를 불렀다. 왕은 그에게 왕관과 제왕의 호를 건네주며 말했다. 결심했어. 왕국을 다스리는 데는 나 같은 왕보다 어릿광대가 더 나아. 그 어릿광대는 손에 제왕의 호를 쥐고 머리에 왕관을 쓰자 웃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왕에게 물었다. 왕이시여, 그대의 남동생을 기억하나요? 어찌하여 날 더 슬프게 하려는 건가? 알다시피 그는 수년 전에 죽었어. 내가 왕위를 계승할 때 한 점쟁이가 나한테 말했지. 언젠가 동생에게 왕관과 호를 넘겨주게 될 거라고 말일세. 그래서 나는 부하에게 점쟁이와 동생 둘 다 없애라고 명령했지.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후회했는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 점쟁이에게 그 부하를 매수할 만큼 많은 돈이 있었지요. 그래서 부하가 그 두 사람을 놓아준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왕은 놀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러자 어릿광대가 대답했다. 난 그 점쟁이와 함께 살았죠. 우리는 여러 해 동안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당신의 동생이니까요. 예언은 결국 이루어졌죠. 당신이 나에게 왕관과 제왕의 호를 넘겨주었으니까요. 뭐라고? 그러면 날 어찌할 것인가? 왕이 마음을 졸이며 물었다.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을 테니 이제 나는 그대를 공정의 어릿광대로 임명하는 바이오. 우리는 그저 직업을 맞바꾼 것뿐이요. 그의 동생이 대답했다. 하지만 난 그대보다 더 슬픈 광대가 될 텐데. 왕이 말했다. 그건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부패한 신하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 백성이 다시 즐거워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당신의 슬픔에서 즐거움을 찾아낼지도 모르니까요. 결국 모든 일이 그의 말대로 이루어졌다. 에뮤 다이난과 기러기 군불구본. 호주에서 가장 큰 새인 에뮤 다이난은 모든 새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다. 작고 힘없는 기러기 군불구본은 부러움에 가득 찬 눈으로 다이난을 바라보았다. 군불구본은 다이난이 높이 날고 날쌔게 달리는 것을 조용히 쳐다보며 어미 다이난이 자기 모습을 자랑스럽게 뽐내며 다닌다고 생각했다. 특히 어미 군불구본은 어미 다이난을 시기하며 지나칠 정도로 질투했다. 다이난이 군불구본 옆을 날 때마다 자기보다 더 높이 날고 자랑하는 듯이 큰 날개를 펄럭이며 큰 소리를 내며 나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거였다. 남편 다이난은 조용한 반면 몸집이 작은 아내 다이난은 언제나 소란을 떨며 시끄러운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군불구본은 기분이 무척 나빴다. 군불구본은 다이난의 잘난 척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마침내 좋은 생각을 떠올렸다. 군불구본은 다이난의 날개에 상처를 입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다이난의 날개에 상처를 낼 것인가? 그것이 문제였다. 다이난과 싸워봤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 다른 군불구본들은 아무도 다이난과 겨루려 하지 않았다. 어쨌든 군불구본은 교활한 꾀를 써서 다이난을 끝장내기로 했다. 어느 날 군불구본은
멀리서 다인원이 자기를 향해 오는 것을 보고는 날개를 접어 숨기고 다인원이 다가오자 말했다. 너는 왜 나처럼 날개 없이 다니지 않니? 모든 새가 날아다니잖아. 새 중의 왕인 다이완들은 날개 없이 다녀야 해. 내가 날개 없이 다니는 걸 다른 새들이 보면 내가 가장 영리한 새라고 생각할 거고 구물구본을 왕으로 세울 거야. 하지만 넌 날개가 있잖아. 다인원이 말했다. 아니, 난 날개가 없어. 군불구본이 날개를 숨기고 잔디에 엎드려 있으니까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였다. 다인원은 군불구본에게 들은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남편 다인원에게 그 말을 전했다. 남편도 아내의 말을 듣고 수긍했다. 그들은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날개를 잃더라도 군불구본이 자기들 대신 왕이 되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다인원들은 자기들의 날개를 희생하기로 했다. 아내 다인원은 남편 새에게 날개를 돌도끼로 자르라고 설득하며 자기가 먼저 시범을 보였고 남편의 것도 똑같이 잘랐다. 날개를 자른 어미 다인원은 으쓱거리며 군불구본을 만나러 평원으로 빠르게 달려가서 소리쳤다. 자, 봐. 너처럼 따라있어. 나도 이제 날개가 없어. 날개를 잘랐거든. 군불구본은 계획이 성공한 것을 알고 펄쩍거리며 기뻐서 춤추고 넘어갈 듯 자지러지게 웃더니 다인원 주위에서 날개를 펼치고 펄럭이며 말했다. 너희들 보기 좋게 속았구나. 난 아직 날개가 있어. 너희 다이완들은 왕의 자격이 있는 훌륭한 새들인데. 말 한마디에 그렇게 쉽게 속다니? 그렇게 비웃으며 군불구본은 날개를 다인원 바로 앞에서 펄럭였고 다인원은 군불구본을 혼내주기 위해 따라 달렸지만 군불구본은 멀리 날아가 버렸다. 이제 날개 없는 다인원은 기러기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다인원은 자신의 실수를 곰곰이 생각하며 복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복수를 하지? 아내와 남편 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마침내 어미 다인원은 좋은 계획을 짜서 즉시 그것을 실행할 준비를 했다. 어미 다인원은 새끼 2마리만 남기고 어린 다인원들을 큰 덤불 아래에 숨겼다. 그리고 2 새끼를 뒤따르게 하고 군불구본의 평야로 걸어갔다. 기러기들의 집이 있는 골짜기를 지나 평야로 내려가다가 군불구본이 어린 새끼 12마리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았다. 군불구본에게 친절한 태도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너는 왜 나처럼 아이를 2만 기르지 않니? 12은 먹이를 주기에 너무 많아. 그렇게 많이 키우면 그 애들은 단유한처럼 큰 새로 자라지 못할 거야. 2마리 큰 새를 만들 만큼의 음식으로 12마리를 굶길 뿐이야. 군불구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맞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어린 다인원들이 군불구본의 새끼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불구본은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빠져 천천히 걸었다. 자기의 어린 새끼 중 작은 것들의 수가 다인원의 덩치 큰 새끼들보다 더 큰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면서 말이다. 군불구본은 다인원처럼 자기 새끼들이 크게 자라서 뽐내고 살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다인원을 속였던 것을 기억하고 자기도 그렇게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인원의 새끼 2마리가 자기 새끼들보다 훨씬 큰 것을 보고 다시 다인원에게 질투가 생겼고 어린 새끼 2마리만 남기고 모두 죽이기로 결심했다. 다인유한들이 새들의 왕이 될 수 없어. 곰불구본이 그들을 대신할 거야.
다인요원처럼 크게 자라서 날개를 갖고 날 거야. 다인요원들은 이제 날 수 없지. 그리고 곧장 군불구본은 새끼 2마리만 남기고 모두 죽이고 다인원이 먹이를 먹는 곳으로 가보았다. 다인원이 군불구본의 새끼가 2마리밖에 없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내 아이들 다 어디 있니? 2마리만 남기고 모두 죽였어. 이제 그 아이들은 많이 먹어서 너희 아이들처럼 커질 거야. 아이를 죽이다니 장난 엄마구나. 넌 욕심쟁이 엄마야. 나는 12아이가 있고 그들 모두에게 먹이를 찾아주거든.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마리도 죽이지 않아. 하지만 너에겐 아이가 2밖에 없잖아. 나에겐 12아이가 있어. 가서 보여줄게. 그리고 12아이를 숨겨둔 덤불로 달려갔다. 다인원이 목을 앞으로 쭉 뻗고 머리를 자신 있게 뒤로 젖히고 달리자 잘린 날개가 흔들렸고 울 때는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그건 다인원의 기쁨의 노래였다. 다인원은 귀엽고 잘생긴 얼룩무늬 아이들에게 휘파람으로 신호를 보내며 달렸다. 군불구본이 있는 곳에 도착하자 다인원은 소리 내는 것을 멈추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내게 12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겠지? 너는 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서 너의 죽은 아이들을 떠올릴 수 있을 거야. 내 후손의 영원한 운명을 말해주지. 너는 속임수로 다인요원들의 날개를 잃게 하였지만 이제 다인요원이 날개가 없는 한 넌 영원히 아이를 2만 낳게 될 거야. 이제는 공평하구나. 너는 날개가 있고 나는 아이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다인원, 즉 에뮤들은 날개가 없었고 군불구본, 즉 기러기들은 한 계절에 알을 2개씩만 낳았다.